가운데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10에서 60, 남부지방과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40mm 예상됩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윤지였습니다. KBS. 주유소 기름값이 폭등하자 이 국민들 부담 덜어준다고 우리나라는 유류세를 깎아줬죠. 그런데 독일에선 9유로 티켓이란 정책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9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만 내면은 한 달 내내 독일 전역의 버스와 지하철, 철도 같은 이 대중교통을 무한정 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지난달 이 정책이 도입된 뒤 한 달 동안 2,100만 장이나 티켓이 팔렸다고 하는데 독일 대중교통공사가 내건 슬로건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너그러웠던 적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서민 물가 대책으로 도입된 9유로 티켓은 다음 달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투입되는 예산은 약 3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유류세 감면은 큰 차를 여러 대 모는 부유층일수록 혜택이 더 커지는 반면에 이 대중교통 이용료 감면은 서민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라 우리도 이 제도 도입 한번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공부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조금 전 이제 들으신 대로 총 상금 6천만 원 걸고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이 특집을 개최합니다. 대상 1명이 2천만 원이고 최우수상 4명 500만 원, 그리고 월장원 40명에게도 50만 원씩 상금이 주어지고 다만 이 응모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방송에 소개된 경우에는 당선은 취소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사연은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홈페이지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12월 9일까지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홍사훈의 경제쇼 염블리의 영양만점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식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염 이사님, 먼저 공매도 오늘 먼저 좀 볼게요. 네네. 외국인들 공매도 비중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데 얼마나 늘어났기에 급격하게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6월 30일 날 데이터가 있는데 그때가 6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 중에서 외국인이 당시에 이제 63% 정도로 공매도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7월 달 들어와서 이게 많이 늘어났는데 7월 5일 기준으로는 이제 외국인 비중이 80%까지 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매도를 친 거 중에 외국인들이 다 80%를 거기 했더라. 외국인들의 놀이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그전부터도 많이 했지만 또 7월 들어와서 더 늘어나고 있고, 뭐 외국인 빼면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기관이고요. 개인 비중은 한 2%, 뭐 많아야 2%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은 사실은 공매도 시장에 이제 거의 참여하기 좀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또 공매도가 이제 전체 거래 있잖아요. 전체 거래에서 참여하는 것도,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도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4월 달에는 3%대였는데 5월 달에는 이제 5%를 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에서 뭐 엄청 많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매수 주체가 사실 없잖아요. 개인도 거의 뭐 매수를 뭐 조금 오르면 팔아버리고 좀 빠질 때 좀 사는데,
기관 투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조금 오르면 뭐 연기금도 주식 비중 줄이는 판이니까. 그럼 사실 이제 매수 주체가 외국인밖에 없는데 예.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주식 거의 안 사잖아요. 다 빠져나오고 있죠,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전체 거래 5%면 예. 이게 적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같이 개인들이 막 열심히 살 때는 공매도가 뭐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예. 다 받아주고 사실 예. 근데 작년하고 비교하기도 어려운 게 작년 5월 그 공매도 이제 금지를 풀기 전까지는 또 예. 공매도가 없었거든요. 그렇지. 그때랑 또 직접 비교하기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예. 예. 어쨌든 지금 작년 초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예. 수급 환경이. 예. 그땐 개인들이 뭐 하루에 막 1조씩도 사고 예. 되게 풍부했어요, 자금들이. 예. 그래서 공매도가 나와도 좀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 거래 대금의 뭐 3, 4, 5%가 적다 많다를 떠나서 이 정도 비중도 사실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즘에 이게 외국인들 공매도가 조금씩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 좀 많이 흔들리는 좀 부분들이 제가 네. 봤을 때는 좀 일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공매도라는 게 주가가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외국인들이 전체 공매도 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은 네. 외국인들은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그러면은. 무려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죠. 이제 외국인들도 워낙 많으니까. 네. 근데 외국인 중에도 이제 헤지 펀드들 예. 주로 이제 공매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예. 근데 그 너무 많으니까 뭐 어디가 얼마 벌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네, 누가 그건 뭐, 많이 벌었는지. 그건 공개가 안 되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는 예. 사실 뭐 외국인이 매수해서 수익 난 것도 사실 뭐 공개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예.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예. 공매도는 어쨌든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예. 한 주를 빌려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삼성전자를 일단 내가 공매도라면 빌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뭐 어디 가서 예, 이제 예. 한 주를 빌렸다고 쳐볼게요. 그럼 한 주를 빌려서 시장이 이제 팔았죠. 예.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건 빌렸기 때문에 그냥 바로 팔 수가 아. 있는데 한 주를 팔면 나한테 6만 원이 떨어지잖아요. 예. 6만 원이면. 예. 근데 그게 주가가 빠져가지고 5만 원이 됐다. 아. 그래서 내가 5만 원에 다시 한 주를 샀어요. 예. 그럼 나는 나중에 사는 거지. 네, 나중에 사는 거죠. 그럼 5만 원에 사면 만 원은 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빌린 사람은 어쨌든 한 주만 갚으면 돼요. 예. 뭐 금액이 얼마 됐건 상관없이 무조건 한 주만 갚으면 돼요. 예. 그러면 만 원은 이제 자기가 수익을 내는 거죠. 차익이 되는 거죠. 네, 차익. 그래서 공매도는 떨어지면 떨어질수. 그게 만약에 4만 원까지 빠지면 더 많이 버는 거고 예. 3만 원이면 더 많이 벌겠죠. 예. 그래서 이 지수가 하락하거나 예. 그 종목이 뭐 폭락을 했을 경우에는 공매도 친 세력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고 예. 나머지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손실을 보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불만이 지금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예. 실제로 돈 번 주체는 외국인 공매도 세력밖에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렇게 따져보면은 뭐 이게 그러니까 돈을 주식시장에 수급 갖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그냥 빌리기만 해서 돈을 잔뜩 번 거네요.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뭐 수수료는 내겠지만 예. 그걸 제하고더라도 만약에 수수료야, 예, 뭐. 지수가 예. 워낙 빠졌으니까 우리나라가 6월달에 한국이 거의 꼴찌했거든요. 코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고요. 코스닥은 세계에서 꼴찌였고 예. 수익률이 코스피가 3위인가 그 정도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튼 엄청 빠진 거죠. 예. 6월에. 근데 이번 7월 달에도 지금 계속해서 공매도는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예.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좀 공매도 좀 금지해라.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예. 그리고 공매도에 뭐 순기능, 역기능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 개인 투자분들은 사실은 이제 순기능도 동의는 안 하시지만 굳이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과다하게 예, 뭐 이상하게 너무, 올라왔을 너무 때. 고평가됐을 때. 예. 근데 그런 경우는 강세장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 강세장일 때는 막 증시가 막 올라가니까 예. 뭐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뭐 공매도가 나와도 예. 그건 자정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형적인 약세장이고 예. 끝도 없이 빠지는 장인데 공매도가 나오니까 예. 더 밀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역기능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순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낮아진 주가를 더 낮춰버려요. 이런 좀- 낮아질수록 돈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욱이 지금 증시가 안 좋으니까 받아줄 주체도 없어요. 예. 수급은 너무 취약하고. 네. 그러니까 공매도 거래 대금이 전체 거래의 5%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예. 이 충격파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이제 받을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거의 뭐 바닥 제일 그야말로 바닥인 이유 중에 하나 네. 이유가 이 공매도 세력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걸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 영향을 줬다라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에도 공매도 금지한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예. 금융위기 때. 재작년 때도 한 번 했었어요. 네, 2011년, 재작년 이렇게 예. 했는데 실제로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는 증시가 다 올랐어요. 공매도 금지했을 때는 하고 나서는 올랐고 풀고 나서 바로 빠진 건 아니에요. 이제 그 금지가 풀렸잖아요. 작년 5월에 그 해 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풀렸죠. 네. 그때 풀리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오히려 지수가 좀 올라갔어요. 이제 처음 풀리고 나서는 증시가 막 폭락을 하다가 다시 그 고점 뚫고 올라가긴 했는데 결국 한 달 후부터 이제 증시가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게 또 신빙성이 있는 게 무조건 그건 아니지만 미국 증시는 작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한국 증시는 뭐 물론 반도체 뭐 겨울이 온다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한국 증시는 작년 6월이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1년 내내 빠지고 있거든요, 증시가. 그러니까 공매도 영향도 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분에서. 미국에도 공매도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공매도 있는 거고 미국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빠지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미국 같은 경우 공매도가 뭐 일상이죠. 사실 뭐 금지하는 경우도 없고 또 미국은 이제 개인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공매도 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사실 뭐 안 빌려줍니다. 사실 뭐 주식을 빌리기도 너무 어려운 데다가 문제는 또 3개월 안에 또 갚아야 되고. 조건이 다르죠. 네, 다르고 외국인은 사실 그런 거 없거든요. 뭐 3개월 안에 갚아야 된다 이런 게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시장 수급 자체도 우리나라 증시는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너무 비중이 큰 편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한 방향으로 일단 매도를 하면 그게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무너지죠. 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밀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에 공매도까지 더해지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항상 보면 빠질 땐 더 많이 빠지고 근데 반대로 그런 건 있어요. 오를 땐 더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역으로 나중에 이제 상황이 바뀌면 공매도 했던 걸 또 사주잖아요. 그래서 더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약세장에서는 이게 취약함이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개인도 물론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은 됐지만은 굉장히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 개인들은 담보 증거금도 이제 많이 내야 되는데 기관들은 그것도 필요 없고 또 상환 기간도 개인은 3개월 안에 무조건 빌려서 팔았으면은 다시 돌려줘야 된다면 3개월 안에. 무조건 갚아야 돼요. 근데 외국이나 기관은 그게 무제한이라면서요. 무제한이고 그러니까 이제 빌린 곳하고 약정만 맺어가지고 뭐 무기한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이제 각자 하는 거죠. 뭐. 왜 그렇게 차별을 뒀어요? 근데 그거는 정부에서 좀 저도 그러니까 저희 이제 뭐 개인 투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계속 요구하는 게 이 운동장이라도 좀 좁혀 이제 똑같이 해놔라 평평하게 이걸 했는데 이거 되게 작년에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개인 투자들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매도가요. 내려갈 때 수익은 이제 당연히 나죠. 나는데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손실이 무한대예요. 이게 끝없이 납니다. 그냥 계속 올라가면은 손실이 내 원금보다 훨씬 많아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아직 사실 자금 여력이 크진 않잖아요. 외국인 기관에 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가 무한 손실에 노출되면 개인이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90일 안에 갚게 되면 그런 리스크는 좀 없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좀 그게 취지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기간 제한을 뒀던 게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그 기사에 그렇게 금감원장이었나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취지 때문에. 공매도라는 게 그렇게 손실이 날 때는 무한적으로 나니까 뭐 개인들은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차원에서 3개월 안에 이제 갚게 했으면은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더 위험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아니 하락장이니까 사실은 이제 올라갈 확률은 떨어지니까 올라갈 확률은 떨어지니까 오히려 강세장에서는 오히려 손실 볼 확률이 훨씬 크죠. 이게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공매도 괜히 치면은 올라가면은 그 손실이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에 한번 이 그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도 바닥이니까는 정부에서 공매도자들을 한시적으로 금지시켰잖아요. 그때 주가 그럼 바로 이렇게
그 반응을 했습니까? 그때 이제 3월에 하고 나서 예. 물론 이제 공매도 금지했다고 올라간 건 아니에요. 무조건. 예. 근데 그것도 영향을 줬고 예. 그때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한번 했었거든요. 예. 그때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예. 근데 그때 또 타이밍 맞게 공매도도 금지됐고 예. 이제 이게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공매도가 금지된 것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올라갈 때 공매도가 이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V자로 올라갔어요. 아. 증시가 완전히 그냥 급격하게 예. 1,400에서 1,700, 800까지 아. 순식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증시를 좀 복원시키는 데는 영향을 좀 크게 줬다라고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너도나도 주식시장도 워낙 안 좋고 네. 뭐 이제 곧 금리도 인상된다고 하고 네. 경기 침체도 지금 온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좋아질 확률이 별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다른 건 없겠고 공매도 제도라도 한번 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좀 있었죠. 있었으니까 네. 금지하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금지 안 하는 정부는 일단 금지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 지난주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금감원장 이번에 새로 되신 그 예. 이복형 금감원장이 예. 뭐라고 했냐면 일단 그걸 뭐 예전에 그랬다고 해서 당장 뭐 반복적으로 하진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사실상 이제 공매도 금지하는 거는 반대를 했어요. 예. 하고 대신에 불법 공매도는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단속을 하겠다라고 예. 했고, 근데 오늘 아까 기사가 나왔는데 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로 이제 신임으로 예. 예,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시황에 따라서는 예. 공매도 금지도 활용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일부 부분적으로 좀 이분은 좀 동의하는 듯한 예. 인터뷰 기사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인터뷰 기사만 보면 두 사람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일단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증권사들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어떤 걸 선호해요? 공매도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게 증권사 입장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뭐 증권사에서 그 어쨌든 이제 그 대부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증권사들은 이제 수익원 중에 대부분이 개인 투자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 사실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리테일이라 그러죠. 소매 영업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공매도 금지하는 쪽이 더 좋은데 뭐 제가 다른 곳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개인과 좀 관계 있는 쪽은 당연히 공매도 금지하는 쪽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5128님이 요즘 주가가 30% 이상 빠졌는데 복구하려면은 물타기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에 물타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미사님 고견을 좀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 물타기요. 그게 뭐 쉽지는 않은데 언제쯤 갈지는. 근데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뭐 너무 계속 빠지니까 안 좋긴 했는데 원인은 사실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가가 너무 오른 게 사실 근본 원인인데 그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유가잖아요. 결국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신 분께서 하반기 적어도 가을 이후에는 유가가 좀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신다면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와요. 최근에 보니까 유가 뭐 빠진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면 지금 주식 비중 늘리는 거는 맞는 거죠. 물가가 안정화되니까.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유가가 안정화될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러면은 사실은 증시가 쉽게 오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가 흐름에 좀 뭐 하락에 좀 동의를 하시면 저는 뭐 그게 유가 좀 피해주였다면 만약 갖고 계신 기업이 물타기를 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0912님하고 김미경님, 김진희님 그리고 1125님 여러분들이 뭐 요즘 공정 하는데 어째서 외국인은 기한도 없고 개인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그들한테만 유리하게 제도가 이렇게 확정돼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뭐 말씀하셨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입장은 어쨌든 이게 개인들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한 거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도 왜냐하면 개인 투자분들 불만을 되게 많이 제시를 했는데 정부 대답은 사실 그거였거든요.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주식이 내려가면 주가지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게 공정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여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지금은 좀 공매도를 금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상이 워낙 안 좋은 데다가
역기능이 지금 자꾸만 나오잖아요. 공매도의 수은기능이 아니라. 예.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전체 거래 대금의 절반이 공매도였어요. 그날 주가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그거는 뭐 그때 이제 중국 관련해서 뭐 탈중국 선언이. 근데 이제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표현이 먹잇감이죠, 그냥. 악재 터지니까 이제 그냥 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공매도가 있으니 더 밀려버리는 거죠. 뭐 이걸 받아줄 주체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약세장에서는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기업들한테도 굉장한 이제 주가 급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종목의 하루 전체 거래 대금의 절반이 공매도면 상당히 이건 좀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업 이미지에서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저 삼성전자 그 올해 2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잖아요. 일단 잠정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잠정 실적은 좀 기대에는 못 미쳤고요. 원래 14.7조 원 정도가 예상 이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거는 14조 원 정도로 기대에는 좀 못 미쳤는데 근데 그날 주가가 오르긴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기대이익은 14조 7천억이었는데 실제 나온 거는 14조 원. 그럼 한 7천억 정도가 좀 모자르다. 미달했는데 근데 이제 발표 전까지 그게 전체잖아요. 평균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자꾸 실적 발표 다가오기 전에 막 13조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일정 안 좋게 보는 데는. 그래도 14조는 지켰으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분기당 순이익이잖아요. 분기 순이익. 1년 순이익이 아니고. 네, 분기입니다. 분기 14조 원. 14조입니다. 정말 엄청나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기 14조면 1년에 한 60조 가까이 되는데 그럼 곱하기 4 하면 전 세계에 이렇게 60조 버는 회사 거의 없거든요. 이 손에 꼽는데 마치 주가 보면 무슨 적자 난 줄 알겠다. 이렇게 좀 한탄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적은 사실 레벨로 보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주가는 뭐 거의 한 40%가 고점 대비 빠져버렸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그 실적이 왜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앞으로? 6개월 후를 먼저 선반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선반영이 또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참 좀 답답한데.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이것도 아주 낮은 건 아닌데 지금 전망은 11조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14조인데 앞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선반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가는 빠졌는데 내년 2분기부터 아마 좀 돌릴 걸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반도체가. 그래서 이제 내년 2분기면 6개월이면 올해 한 9월이나 10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좀 그래도 좀 본격적으로 반등하지 않겠냐 하는 게 좀 대체적인 시선인 것 같습니다. 이호영 님이 지금 이거 물어보셨는데 이거 진짜 궁금하네. 그럼 그 공매도 할 때 주식을 빌려준 기관들이나 뭐 사람 있지 않습니까? 빌려준 사람은 어떤 이득이 있어서 빌려주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아마 기관이나 좀 이렇게 좀 큰 자금 운영하는 데서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빌려주는 수수료? 네, 빌려주는 수수료가 꽤 되는 걸로. 뭐 저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왜냐면 다르니까. 그거 아니면 빌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빠지면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은데 수수료가 꽤 아마 많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의 주식을 100주 갖고 있는데 이 기업 주식가가 자꾸 올라가야만 나는 이득인데 누가 여미사님이 나 그거 한 50주만 빌려줘 나 공매도 치게 그러면은 당연히 공매도 할 걸 아니까는 주가가 더 빠질 거라니까 나 안 빌려줄래. 내가 내 주가를 왜 낮춰 하는데 수수료 많이 줄게 하니까 이제 빌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수수료는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또 이득이 또 있구만요. 자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 그럼 저는 분기당 순이익이 14조 원이 넘는다는 게 지금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 곧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도 이런 14조 원이라는 이득이 났다는 거는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은데 물론 삼성전자만 그런 건 그렇게 실적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도 삼성전자가 분기당 순이익이 14조 원이나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건 아닌데 이제 2분기는 사실 괜찮았는데 이제 실제로 오는 거는 아마 연말 정도로 많이들 예상을 해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가 줄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10조 원 넘을 것 같다 분기당. 이게 대체적인 이제 전망이고. 근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제 옛날보다 이렇게 레벨이 올라갔냐면 옛날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한번 적자도 봤었어요, 사실. 예. 그때는 뭐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예. 근데 일단 그때랑 너무 달라진 게 반도체가 이제 과점화돼가지고 예. 경쟁자가 없어요. 예. 세 개 업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를 어떤 분은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오펙과 같다. 필수 소비재라 이거예요. 원유처럼 예, 이제 예. 반도체 없이 사실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렇죠. 예.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제대로 만드는 게 세 회사밖에 없잖아요. 예. 오펙 같다는 거죠. 예. 무슨 얘기냐면 공급 조절을 해버려요. 예. 저 지금 마이크론 CEO도 얼마 전에 지난주 실적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좀 하반기 좀 재고 조정해야 될 것 같다.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언급을 했는데 내년에 투자 줄여버리겠대요. 예. 옛날과 좀 다르게 옛날에는 막 서로 자기네가 점유율 높이려고 막 치킨 게임 했어요. 예. 막 적자 보더라도 내가 너 이겨야 되니까 예. 생산량 막 늘리고요. 예. 그러니까 누가 죽나 이게 싸움을 많이 했는데 예. 지금 3개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3개 업체가 수익성 위주 경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옛날보다는 이 레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침체가 와도. 예. 근데 반도체는 경기 침체가 와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약간 이제 오펙처럼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레벨은 올라가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사이클은 있기 때문에 그것 따라 주가는 춤을 추지만 옛날보다는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절대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이 신종 오펙이다. 네, 오펙이라고 얘기도. 그리고 사실 그렇게 딱 또 볼 맞네. 수밖에 없는 게 예.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한국 오자마자 예. 평택 공장을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폴 정님이 그 중국 에너지청에서 중대형 전기화학 에너지 저장에 리튬 전지와 나트륨 황 전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고 해요. 이런 발표가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 영향이 좀 있을지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전 처음 듣는 기사인데. 요건 약간 근데 좀- 중국 쪽이라서. 근데 사실 이게 전 세계가 뭐 다 그렇게 하면 또 모르겠지만 예. 우리 한국 기업들은 중국 비중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예. 중국 이슈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 그게 만약 글로벌로 번진다면 그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282님이 주식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주거래 은행 걸로 개설하는 게 유리한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네. 원하시는 증권사 네. 아무데나 하셔도 되고 예. 그리고 그냥 요즘에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요. 예. 요즘에 그러니까 뭐 증권사나 은행 안 가셔도 예. 예. 요새 그 앱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뭐 증권사 있으면 예. 그 모바일 들어가셔서 앱 다운 받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MTS라고 하는데 예. 예. 거기서 이제 굳이 안 가도 예. 그냥 다 자기가 직접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요즘 광고 보면은 수수료 없는 그 증권사도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회사들은 그럼 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이죠. 신용? 신용 이자. 신용 빌리는 거 이자? 예, 신용 이자로. 수수료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이제 그 수수료를 포기하는 대신에 예. 이제 신용 대출 금리가 좀 약간 높은 편이잖아요. 예, 예. 근데 대부분 이제 매매하실 때 예. 사실 신용 하지 마라 하는데도 예. 개인적으로 많이 쓰세요. 쓰다 보니까 아. 그 이자가 좀 나가죠. 그러니까 그 거래 수수료를 포기하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자, 신용 이자로? 이자로 수익을 내는 거죠. 그게 더 그럼 짭짤한가 보죠?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신용 대출을 워낙 뭐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신용 이자 대출들을 장사하는 굉장히 게 많이들 하세요, 실제로. 어. 예. 근데 왜냐하면 그 이제 연 이자가 뭐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예. 지금 또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신용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워낙 또 많이들 쓰시다 보니까 예. 예. 그게 아마 그러니까 수수료를 좀 포기 뭐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익을 내는지까지는 제가 증권사마다 다르니까 모르지만 예. 제가 알기로는 좀 그 신용 이자 때문에 하는 걸로 그렇군요.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 요즘 그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네. 근데 아니 지난주는 좀 샀어요. 지난주에는 네, 드디어 좀 삼성전자도 잠깐 올라갈 때 샀다면서요. 지금 3일 정도 연속 샀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는. 그럼 이게 빠져나가는 게 좀 이제 좀 멈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약간 멈췄는데 뭐 추세적인지 이게 네. 뭐 일시적인지는 알 수는 없고 예. 아직은 근데 좀 더 봐야 되는 게 환율이 예.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야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예. 아직도 오늘도 1,300원 다시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환율이 아직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완전히 들어온 건 아닌데 예. 다만 한 가지 희망은 좀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계속 팔았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부터 지금 오늘까지 한 3일째 예. 계속 순매수는 하고 있어가지고 반도체는 조금 시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한국 증시는 당분간은 좀 가망성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이 안 사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수급이. 지금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이렇게 보니까요. 개인 투자분들이 예전에는 증시가 빠지든 오르든 작년만 해도 계속 사셨어요. 예. 올릴 힘이 있었어요. 예. 근데 올해는요. 지금 현재 더 심해진 게요. 내리는 날은 사세요. 오늘도 샀어요. 예. 오르는 날은 팔아버려요 그냥. 바로. 바로 팝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예. 그러면 오르는 날 이제 파니까 예. 앞으로 만약 증시 오르면 더 파실 거고 예. 빠지면 더 사겠지만 예. 근데 증시를 컨트롤할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기관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연기금은 계속 팔아요. 왜냐하면 주식 비중 줄여야 돼요. 국내 주식 비중 2025년까지 줄여야 되고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 줄이는 대신에 이제 해외 비중 늘리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서도 예전에 환율 보고서 썼을 때 예. 우리나라 국민연금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올라간다고 예, 했죠. 예. 실제 그게 나와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증시가 오히려 오르면 오를수록 더 팔 것 같고 예. 국민연금은요. 그 국민연금이 지금 제일 크잖아요. 기관 예. 쪽에서. 여기도 기대하기 어렵고 금융투자는 이제 증권사에서 하는 건데 여기는 예. 거의 단타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장기 투자하는 데가 투신하고 이게 펀드 쪽이고요. 연기금인데 투신은 돈이 없어요. 개인들이 지금 뭐 간접 투자도 안 하니까 예. 거기다 연기금은 오히려 빼고 예. 기관도 기대할 게 없어요. 예. 예. 나머지는 외국인밖에 없어요. 어. 그럼 외국인이 그래서 이제 외국인 놀이터라고 자꾸 하는 게 예. 이게 국내 기관이나 개인이 뭐 없어요. 지금 뭐 마땅히 살만한 여력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주는 수밖에 없고 근데 외국인이 살려면 달러가 꺾여야 됩니다.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고. 국내 연기금은 왜 국내 주식 비중을 그 강제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왜 그렇게 그 말을 정해놨어요. 하셨지? 왜? 예, 그게 아마 이제 해외 쪽으로 좀 이제 국내 주식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것도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 보통 5개년 계획을 짜거든요. 예. 그때 국내 주식 비중을 2025년까지 줄이는 걸로 결론을 내버렸어요. 점진적으로. 아,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그게 뭐 어떤 강제적이나 이런 건 아니고? 네, 근데 물론 바꿀 수도 있어요, 규정을.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 바뀌면 예. 지금 올해가 목표가 제가 알기로는 16.3으로 알아요. 국내 주식 비중이. 예. 전체 한 900조 정도에서 네. 16.3% 유지해야 되는데 3월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16.9였어요. 예. 근데 주가 빠졌으니까 얼추 지금 비슷해졌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럼 지금 줄일 필요는 없겠죠. 예. 근데 내년에 더 줄이고요. 예. 2025년엔 15%까지 줄여야 돼요. 그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 계획이 이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자체적인- 반대로 이제 해외 주식은 늘립니다. 그만큼. 예. 예. 연기금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는 그럼 국내 주식은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 뭐 매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게 다변화 차원일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엔 좀 국내 주식을 좀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업체 ASML이라는 기업 있잖아요. 네. 여기가 갑 중에 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반도체 진짜 갑이라고.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그 장비 네, 이걸 여기서만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네. 미국 정부가 이 ASML에 중국에다가는 이 장비 팔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왜 이런 요청을 한 건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EUV랑 DUV라고 하는데 이게 설명을 드리면 네. EUV는 지금 금지돼 있어요. 수출 불가. EU 금지가 더 EUV가 얇은 이제 선을 극자의 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파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펜이 있잖아요. 예. 펜 촉이 있으면 EUV는 정말 가늘어요. 극세사. 아. 극세 펜입니다. 그래야지 반도체를 미세하게 더. 예, 그 웨이퍼에다 그릴 수 있으니까. 아마 TV 같은 데 보셨을 거예요. 위에서 빛을 쏴가지고 웨이퍼 동그란 데도 뭐 회로 같은 거 그리는 예. 거. 그 빛이 바로 이제 그걸 노광 장비라고 하는 건데 예. 그 파장에 따라서 EUV, DUV라 그래요. 예. 근데 EUV는 이미 금지돼 있어요.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네덜란드 ASML은 중국에 판매를 못하게 돼 있고 예. 근데 물론 삼성하고 TSMC는 지금 받고 있고요. 예. 근데 DUV라고 있어요. 요건 좀 굵어요. 어. 네, 요거는 좀 파장이 굵어서
좀 떨어지는 거구나. 좀 떨어지죠. 예. 그리고 이제 최첨단 공정 아니고 뭐 예. 자동차 반도체나 PC용 반도체나 예. 좀 옛날 공정 있죠. 예. 근데 중국은 여기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동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장관이 예.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방문을 했는데 ASML 본사를 찾아갔나 봐요. 여기 찾아가서 CEO하고 만나서 이런 걸 좀 요청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미국 그 정부 이유는 그러니까 어쨌든 안보 문제 때문이다라고. 아예 그 DUV 장비도 팔지 마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네덜란드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고 예. ASML도 공식적으로 좀 얘기는 안 했는데 왜냐하면 네덜란드도 이게 동의하기가 쉽진 않은 게요. 예. 중국이 독일, 벨기에 다음으로 세 번째 무역 파트너예요. 비중으로 예. 따지면. 예. 만약에 이걸 금지를 해버리면 중국과의 이제 무역에 큰 또 예. 타격이 불가피하고 ASML이 중국 매출 비중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요 장비를 판매해가지고. 예. 요게 대당 가격이 한 2천억 돼요. 그래도. 싼 건 아니에요. DUV라는 거. 네, 장비가. EUV라는 건 더 비쌀 테고. 훨씬 비싸죠. 훨씬 비싸지만 근데 DUV 장비도 이제 중국 회사들이 자기네 반도체 굴게 하려고 계속 수입을 많이 하는데 예. 여기에 이제 이걸 가지고 만드는 회사가 SMIC랑 중국의 화홍 반도체라고 있어요. 한국으로 중국 반도체 그 있어요. 파운드리 뭐 예. 한국으로 따지면 DB하이텍이나 삼성의 파운드리 같은. 좀 그러니까 저부가 같이 네, 반도체 맞습니다. 만드는 근데 이 회사들. 장비가 있어야 만들어요. 예. 이 장비가 만약에 수출이 중단되는 순간 못 만들죠. 아니 그 EUV라는 건 아주 그 최첨단이라서 뭐 5나노, 3나노 예. 이 정도 그릴 수 있는 그 장비라서 그건 ASML만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 DUV라는 것도 그건 좀 약간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럼 ASML만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갖고 있는 거의 거예요? ASML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광 장비는. 여기야말로 진짜 예. 그 노른자네. 근데 여기가 만약에 수출을 안 해버리면 예. 그러면 이제 옛날 장비,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구형 장비 구해야죠. 뭐. 중고 장비. 중고로. 중고 장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거 이렇게 유통하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신형 장비 이제 못 구하는 거죠. 아예. 예. 그러면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니 그런데 그 EUV 그 최첨단은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걸려 있어서는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좀 구형 반도체 만드는 장비까지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네. 하는 거는 그것도 안보 문제입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이거예요. 반도체를 중국은 지금 2025년까지 예. 반도체 독립하겠다는 거거든요. 목표가. 그래서 70%까지 자기네가 직접 다 만들겠다. 예. 메모리도 하려고 해요. 예. 예. 그게 목표인데 미국은 이제 그게 싫은 거죠. 아. 반도체를 갖게 되면 예. 자립을 하잖아요. 그럼 못할 게 없어요. 아. 다 할 수 있죠. 예. 근데 미국은 이거를 중국이 못하게 막으면 4차 산업혁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반도체 숨통을 조여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EUV뿐만이 아니라 DUV까지 막아가지고 예. 애초에 그냥 반도체 자체를 못 만들게 하겠다. 이 의지가 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는 그럼 들어준답니까? 아니 네덜란드는 아직은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예. 뭐 이거 네덜란드 입장에서도 이거 함부로 결정 못하는 게 예. 중국이 세 번째 비중이거든요. 수출 예. 비중이. 예. 근데 중국을 이걸 또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 눈치를 봐야 되나 중국을 봐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네덜란드의 ASML이 미국의 요청을 들어줘서 중국의 반도체 생산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만약 수출을 안 해버린다고 하면은 중국의 아까 말씀하신 뭐 화홍 반도체나 SMIC나 뭐 이런 그 반도체 IT 네. 기업들은 굉장히 뭐 주가도 굉장히 막 폭락하겠네 그러면. 네,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뭐 이제 몇 년은 또 버틸 수도 있겠죠. 뭐 기존의 구형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어차피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계속 기술 개발해야 되거든요. 뭐 예. 5나노, 3나노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럼 중국은 계속 그냥 저부가 가치 제품만 만들게 그러게. 되니까 결국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8639님이 아까 그 기관들 외국인 공매도 할 때 누구 주식 빌려서 매도하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큰 기관들이 주로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어디라고는 저도 뭐 알 수는 네. 없어요. 워낙 다양하니까. 기관들이겠지 뭐 그렇게 빌려줄 수 있는 네, 개인이 뭐. 빌려줄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개인들 중에도 뭐 큰 손이면 빌려줄 수도 있죠. 뭐. 큰 손한테는. 네, 빌릴 수도 있죠. 좀 뭐 핸드폰으로 연락 옵니까? 당신 많이 갖고 있다는데 나 좀 저도 빌려달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수료가 많은 거로 추정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수료는 많은 거로. 자, 미국으로 넘어와서 6월 지난달 고용 지표가 굉장히 양호했다고 네네. 하거든요. 어느 정도나 좀 양호했던 거예요? 원래 이제 신규 고용자 수 이제 기업들이 고용하는 거죠. 그걸 이번 그 6월에 25만 개를 예상했어요. 25만 개 정도. 예. 근데 무려 37만 2천 명.
그러니까 이 37만 2천 명이 예. 이제 증가를 하게 됐고 예. 민간 분야 일자리도 38만 개 정도나 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무려 12만 명 이상 예. 그 기업체들이 더 채용을 해버린 거죠. 채용을? 예. 채용을 했다는 건 그만큼 고용이 좋다는 거고 예.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한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이번 고용 지표는 굉장히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서프라이즈였다. 경기 침체 얘기가 이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안 맞는데. 예. 요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지금 다들 무슨 뭐 퍼펙트 스톰이니 뭐 허리케인이니 해갖고서는 뭐 그 대공황에 못지않은 그 경제 침체 올 거다 막 그 예상들 네. 겁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했다는 제가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경기 침체 온다는데 일단 투자 줄이고 사람들 이제 내보내야지 이 생각부터 할 것 같은데 네.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 네. 침체가 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이게 숫자만 딱 보면은 경기 침체 한 사람도 이거 반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럴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또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고용은 후행 지표예요, 좀. 후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경기가 꺾인 예. 건 아닌데 예. 뒤늦게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소비 지금은 보면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요. 소비는 꺾였어요, 실제로. 네. 소매 판매나 네. 뭐 소비 지표들 아니면 뭐 설문조사해 보면 다 예. 꺾였습니다. 예. 근데 고용은 가장 늦거든요. 예. 그걸 보면 예. 경기 침체 후반, 그러니까 이미 경기 침체가 좀 왔을 수도 있지만 예. 고용이 좀 뒤늦게 좀 이렇게 그 호황을 좀 반영하고 뒤늦게 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고용 지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고용 지표 발표할 때는 빠졌어요. 너무 예. 좋으면 또 긴축을 세게 할 수도 있잖아요. 경기 좋으니까. 예. 그 자신감이 생기는 네. 거지. 금리 올려도 되겠네. 네. 하고. 근데 오후에 증시가 반등해 버렸어요. 예. 근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봤을 때는 그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을 37만 명 한 건 사실인데 예.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취업자 그 가계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 따로 하거든요. 직접 이제 가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예. 취업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네. 하는데 예.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해서 또 31만 5천 명이 줄어버렸어요. 예.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체한테 전화했을 때랑 예. 집에다 전화했을 때는 좀 다른 거죠. 아. 서로 데이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좀 알 수 없지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투잡 뛰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예, 약간 이제 예.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있겠네. 예. 그리고 핵심 연령층이 25세에서 54세인데 예. 이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월에 비해서는 예. 무려 29.8만 명이 줄어버렸대요. 예. 그러니까 취업 활동을 또 열심히 하지 않는 예.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시간당 임금이 작년부터 계속 올라서 물가에 부담을 줬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전월 대비해서는 0.3%밖에 증가를 안 해서 옛날에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대요. 예. 임금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고용 지표가 물론 좋은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꺾이는 게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근데 이게 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예. 이런 지표가 꺾이면 예. 물가가 완화돼요. 실제로. 예. 예.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이런 데이터가 공개되자마자 오후에 또 반등 나와버렸어요. 물가 생각보다 안정화되겠는데 이런 이제 데이터가 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다 이렇게 예, 참 짜맞추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엄밀히 큰 숫자랑 그 안에 네. 세부 내용이 이제 다 다르니까 그걸 봤을 때는 뭐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버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 고용 지표 같은 게 왜냐하면 이번 달 말에 이제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올릴지 말지 또 결정하잖아요. 네네. 뭐 이번에도 뭐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뭐 0.75% 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 네. 나오는데 고용 지표 같은 게 이번에 어쨌든 공식 발표는 좋게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것도 그럼 금리 인상에도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게 근데 이제 후행 지표니까 예. 사실 뭐 영향을 뭐 지금 당장 크게는 안 줄 것 같고요. 예. 연준 의장이 원래는 고용 지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예. 근데 그 신경 쓸 때 주로 보는 게 실업률이에요. 예. 실업률이 3.6 나왔거든요. 예. 그럼 연준 의장 입장에서 목표치예요. 예. 어느 정도. 예. 그래서 고용은 크게 걱정할 게 없는데 지금 물가잖아요. 예. 근데 물가는 아직 잡혔다는 신호는 완전히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거든요. 내일 모레. 예. 아마 그거 보고 예. 물가 지표가 정말 꺾인다는 흐름이 나오면
그 연준장 입장에서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0.75가 지금 93% 확률이니까 예. 그걸 하겠죠. 만약에 물가지표가 잘 높게 나오면. 근데 예상이 지금 8.8% 상승이거든요. 물가가. 그 밑으로 나오면 자이언트 스텝이 조금 아니라 빅 스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0.5로. 그러니까 이번 달 주에 물가 상승 예상이 8.8%. 8.8%. 지난달에 8.6%였죠. 8.6이었죠. 그럼 지난달보다 더 올라가는 거네요. 예, 예상은 그렇습니다. 국제유가가 더 좀 올라가서. 예. 예. 근데 그게 예상보다 만약에 낮게 나오면 예. 자이언트 스텝이 조금 오히려 우려가 완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네. 빅 스텝 정도로 한 0.5% 포인트 정도로.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경제 지표보다도 예. 사실 이제 물가 지표가 예. 일단 우선 순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물가가. 정책에. 예. 근데 지금 그 국제 유가는 사실 120달러 지난달 뭐 120달러 이렇게까지 막 껑충 뛰었다가 지금 한 100달러 선까지 초반까지 지금 내려갔잖아요. 네, 내려갔습니다. 이 내려갔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유가가 내려갔다는 거는 뭐 산유국들의 생산량을 아직 더 늘린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는 석유 쓰는 거 좀 줄여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증가해서 유가가 폭락을 했으면 예. 증시가 환호를 했겠죠. 되게.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공급이 뭐 이게 증가하거나 뭐 줄었다 뭐 이런 아니면 늘었다 이런 건 없고 예. 지금 이번에 빠진 이유는 그 경기 침체 우려였거든요. 실제로 그 급 나간 날 장단기 금리 차가 또 역전이 됐었고 예. 뭐 공포 우려가 좀 있었죠. 경기 침체. 그러면서 그날 하루에 뭐 8%인가요? 국제 유가가 빠진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 유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거 폭락한 날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안 좋았어요. 예. 원래 유가 빠지면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 한국 입장에서는. 예. 예. 근데 증시가 빠진 건 그 예. 이면에 수요 둔화 우려. 이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과거에도 유가가 폭락했을 때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가 폭락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사실 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어쨌든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유가가 폭락하고 나서 예. 수요 둔화로 이게 빠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엔 물가가 좀 안정돼요. 결국에는. 뭐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뭐. 기름값이 싸지니까 어쨌든. 그래서 예. 나중엔 또 증시가 예. 올라와요. 예. 어쨌든. 근데 당장은 수요 침체 우려로 빠진 거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예. 시장에서는 좋게 해석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5790님이 하나그룹 금융주들이 그 초저평가돼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승계 이슈 때문인 건지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글쎄요, 저도 그것까지는. 근데 뭐 하나 손해보험, 뭐 하나 뭐 예. 생명도 있고 한데 예. 그 기업들은 근데 하나도 지주사가 있잖아요. 뭐 예. 그런 얘기 계속 나온 적은 있어요. 뭐 예. 승계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속이기 때문에 좀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근데 꼭 그것 때문에 무조건 저평가돼 있다. 왜냐하면 이게 요인들이 복잡하니까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분은 하여튼 끊이지가 않아요. 네. 뭐가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 선언했잖아요. 네네. 그 파기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57조 규모의 계약을 파기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57조. 예, 57조죠. 비싸긴 비싸네. 비싼 거죠. 예. 트위터 주가도 올라오고 했는데 인수 계약 종료 이유로는 이제 트위터가 계약에 명시된 여러 의무들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 허위 내용을 제공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게 이제 가짜 계정 비율. 그러니까 이제 진짜 계정 말고 가짜 계정이 좀 있나 봐요. 이런 비율을 좀 속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너네 데이터 못 믿겠다. 제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 대상 기업 실적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좀 머스크는 이번에 계약을 좀 파기한다라고 좀 선언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좀 저도 뭐 이렇게 구체적이진 않아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던 게 직원 해고 같은 사업 측면 변화도 허가 없이 그냥 막 진행을 했대요. 머스크가? 네, 아니 머스크가 한 게 아니라 트위터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공유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일단은 나는 이제 트위터 인수에서 이제 발을 뺀다. 그럼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손해배상 뭐 이런 것.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트위터가 지금 이제 소송을 예고했어요. 이 계약을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미 대형 로펌하고 계약을 했고
그 시장에서는 머스크가 좀 불리하다는 의견이 좀 많아요. 그렇군요. 법리적으로는. 머스크는 근본적으로 트위터를 왜 인수하려고 한 거예요? 그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본인이 트위터를 많이 써요. 그건 뭐 그렇죠. 아시겠지만. 네. 예. 그리고 트위터가 이제 단문으로 돼 있잖아요. 예. 단문으로 이제 물론 텍스트인데 그런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트위터 인수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차로 가야 되는데 예. 자율주행에서 사람들이 이제 할 때 예. 손으로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이제 말로 하면 편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다 언어잖아요. 예. 근데 트위터는 그 언어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데이터를 워낙 많이 갖고 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인공지능화 해가지고 자율주행에 입력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어마어마한 보관이구나. 그 텍스트 그건 그 언어를 그럴듯한데? 갖고 있잖아요. 예, 예. 뭐 그게 한국어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전 세계 예. 언어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자기네 인공지능하고 한번 결합을 해보겠다는 예. 그런 그게 진짜인지 모르는데 예. 트위터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예, 예. 뭐 머스크나 근데 이제 저희 뭐 예전에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한 분도 그런 예. 걸 보고서에 썼던 것도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좀 목적에서 좀 한번 인수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자율주행차에게야말로 그 모든 도로 정보나 이런 걸 데이터를 트위터를 활용하려고 인수를 하려고 했다. 그건 그리고 이제 사람들끼리도 이제 트위터를 만약에 이제 그 이렇게 언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율주행차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김학균 신영증권센터장과 하반기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 살펴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질문은 경제쇼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